꿈에 그리던 여자가 결혼을 앞둔 것을 알고 과묵한 남자가 아름다운 소녀를 살해하고 결혼식 전에 벽 틈새에 쑤셔 넣었다. 아름답고 재능 넘치는 소녀, 수많은 열정과 야망을 품은 그녀. 그런데 결혼을 불과 닷새 앞두고 갑자기 실종되었다. 이후 경찰은 그녀의 시신을 거꾸로 벽 틈에 끼워 넣은 채 발견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범인은 왜 젊은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끝까지 지켜보시고 다음 범죄 사건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애니 레 또는 투레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예일 대학교의 학생이었다. 이곳은 미국 대통령들과 노벨상, 필즈상, 튜링상을 수상한 수많은 천재들이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그녀는 베트남계 가정에서 태어나 1985년 7월 3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출생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뛰어난 지능을 자랑했으며 암을 치료하는 것을 꿈꾸는 생이학 연구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학창시절 투는 항상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예의 바르고 활기찬 학생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뉴욕주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16만 달러 약 2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다. 대학에서는 세포생물학과 의료인류학을 전공했으며 그녀의 비범한 지능 덕분에 학생들은 그녀를 다음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뛰어난 학업 성취 외에도 투는 아시아계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작고 매력적인 소녀로 알려져 있었다. 친구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유머러스하고 항상 긍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2008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투는 예일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합격했다. 그녀의 목표는 2013년까지 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며 예일대학교 캠퍼스 내 안전에 대한 뉴웨이븐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유망한 학업과 경력을 쌓아가던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및 응용수학을 전공한 조너선 위다우스키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다. 두 사람은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첫사랑이 되었다.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약혼을 했고 9월 13일 롱아일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9월 8일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연구에 몰두하며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집을 나서 학교로 갔지만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룸메이트는 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녀의 약혼자 또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된 나머지 경찰에 신고했다. 처음에 경찰은 결혼을 앞둔 그녀가 불안감에 휩싸여 잠시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조사 후 그녀의 실종이 훨씬 복잡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친구들은 경찰에게 투가 매우 신중한 성격이며 항상 자신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연구와 실험 외에는 낯선 곳을 혼자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경찰이 그녀의 연구실을 수색하자 투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연구실에서 가까운 실험실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생활 보호와 보안 문제로 인해 실험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주요 출입구와 건물 외부는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예일대학교는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다. 9월 8일의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은 오전 10시 11분이었다. 당시 그녀는 실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갈색 드레스와 초록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연구 서류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건물 출입구 CCTV 어디에서도 그녀가 나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정확히 오후 12시 55분, 실험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모든 사람이 건물을 대피했지만 투가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 시점까지 그녀가 이미 실험실에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그녀는 오전 10시 11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 불과 3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실종된 것이었다. 그녀의 키가 불과 1.5m에 지나지 않고 날씬한 체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누군가 그녀를 여행 가방이나 큰 가방 혹은 이와 유사한 것에 숨겨 실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검토했지만 대피하는 사람들 중 부피가 큰 짐을 들고 나간 사람은 없어 이 가설은 배제되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실험실에서 매일 대량으로 폐기되는 동물 사체와 실험 폐기물 속에 그녀를 숨겨 쓰레기 처리 차량을 통해 반출했을 가능성이었다. 이에 경찰은 실험실에서 운반된 폐기물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예일대학교는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보를 독려하며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녀의 약혼자는 뉴욕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으며 부모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찾아와 애타게 소식을 기다렸다.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경찰은 그녀가 근무했던 실험실과 건물 지하 전체를 철저히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연구실은 예일대학교 동물연구센터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이 지하로 내려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졌다. 그곳에는 연구용 동물이 대량으로 사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실험실 내부는 실험용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지하 납골당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한다. 경찰은 수백 명으로 구성된 법의학팀을 동원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투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인근 실험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혈흔 탐지제 루미노를 사용한 결과 그녀가 사용하던 G13 실험실 문에서 희미한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실험실 천장에서 파란색 고무 장갑, 흰색 양말, 그리고 노란색 실험용 가운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모두에는 투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다른 수사팀은 G22호실 뒤편 탈의실에서 우연히 작은 구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는 목걸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대조한 결과 해당 구슬은 투의 것이 확실했다. 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은 강한 악취를 감지했지만 주변에는 시신을 숨길 만한 공간이 없어 보였다. 악취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견을 투입하자 걔는 한 벽면을 향해 짖으며 반응을 보였다. 벽 아래쪽에는 컴퓨터 화면 크기만 한 구멍이 있었는데 이는 배관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구멍은 스테인리스 패널로 덮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전기 제어판이 장착되어 있었다. 경찰이 패널의 나사를 하나씩 풀고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그 안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되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바로 투였다. 그녀는 G22호실 탈의실 근처의 금속 패널 뒤쪽 좁은 벽 틈에 거꾸로 끼워 넣어진 채 숨져 있었다. 한쪽 발은 맨발이었고 한 손에는 파란색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9월 13일,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을 결혼식 날은 결국 그녀의 장례식 날이 되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목에 가해진 외부 압력으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녀의 턱뼈와 쇄골이 부러져 있었으며 사망 전 생전 상태에서 입은 부상이었다. 세계적인 명문 예일대학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은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일대학교 캠퍼스에 모여 촛불을 들고 그녀를 추모했다. 그녀의 죽음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이후 학생들은 한동안 혼자 수업을 듣거나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항상 그룹을 이뤄 다녔다. 한때 안전하고 평온했던 캠퍼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에 예일대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실험실에는 출입증이 있는 학생이나
대학 직원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각 출입증은 권한에 따라 특정 문만 열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감시망을 피하고 그녀를 살해한 뒤 그렇게 은밀한 장소에 시신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일까? 천장에서 발견된 장갑, 양말, 혈흔이 묻은 물품들은 범인이 해당 층 실험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며 건물 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투가 실종된 지 이틀 후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특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레이먼드 클라크였다. 그는 24세의 실험실 기술자로 동물 실험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실험용 소독물의 관리 및 실험실 청소였다. 그는 과거 실험용 쥐의 취급 문제를 두고 투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레이먼드는 예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으며 실험실의 구조와 동선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출입증은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녀가 근무했던 실험실을 포함한 여러 실험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경찰은 레이먼드 클라크를 집중 신문했다. 그는 아침 7시에 실험실 건물에 들어왔으며 오전 10시 38분에 투가 실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후 12시 03분경 투가 실험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이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2시 55분 화재 경보가 울리자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실험실로 돌아와 오후 4시까지 머문 뒤 퇴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레이먼드가 언급한 대부분의 시간대는 정확했지만 그가 투가 실험실을 나갔다고 주장한 12시 03분의 장면은 어디에도 촬영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화재 경보 후 건물을 나온 레이먼드가 건물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 동료들은 레이먼드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진지한 성격이며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실험실이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등 청결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경찰은 필요한 증거물을 채취한 후 레이먼드를 임시로 석방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실험실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유지보수 직원인 레리였다. 그는 사건 당일 실험실 조명 장비를 교체하러 온 상태였다. 그의 출입증은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실 내부의 천장과 배관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투의 시신이 매우 은밀한 장소에 숨겨진 점을 고려했을 때 그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레리는 오전 11시경 잠깐 투의 실험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피했다. 경보가 해제된 후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 조명 교체 작업을 마친 뒤 오후 2시 30분쯤 퇴근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아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 용의자는 투의 약혼자 조너선이었지만 그는 사건 당시 뉴욕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경찰은 혹시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투의 실험실에 출입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실험실 출입 기록을 정밀 분석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실험실 동물 관리를 담당했던 레이먼드가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1차례나 실험실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 수상한 움직임에 주목하며 특별 조사를 진행했다. 실험실 출입 절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예일대학교 출입증을 사용하여 실험실 문을 통과해야 했다. 경찰은 출입 기록을 정밀 분석하던 중 투는 항상 파란색 펜으로 서명했고 레이먼드는 검은색 펜을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레이먼드가 파란색 펜으로 서명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가 투의 펜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즉시 레이먼드의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험실 내부 영상에서 레이먼드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위에 노란색 실험 가운을 걸친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사건 당시 발견된 혈흔이 묻은 노란색 실험 가운과 일치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중 실험 가운에 묻은 혈흔을 숨기기 위해 가운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험실 출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 경보가 울린 후 레이먼드가 건물을 나설 때 그의 파란색 옷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는 혈흔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보가 해제된 후 다시 건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옷에는 더 이상 얼룩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가 옷을 갈아입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레이먼드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해 그를 즉시 체포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미국 헨리시 리 법의학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중국판 셜록 홈즈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의학 전문가 헨리시 리 박사를 수사에 투입했다. 그는 수많은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리 박사는 즉시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혈흔, 서명용 펜, 양말, 장갑, 실험 가운 등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했다. 샘플을 대조한 결과 해당 증거물에서 투와 레이먼드의 DNA가 함께 검출되었으며 이는 레이먼드가 투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18일 오전 8시 25분 경찰은 예일대학교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한 호텔에서 레이먼드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후 레이먼드는 300만 달러,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코네티컷주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09년 10월 6일 법정에서 레이먼드는 살인 혐의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와 그녀의 약혼자에게 사과하는 데 그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애니는 착한 아이였다.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사죄한다라며 뒤늦은 후회를 표했다. 투의 어머니 비비안 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법정 밖에서 가해자의 아버지 레이먼드 클라크 시니어는 똑똑하고 성실했던 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깊은 충격을 표했다. 2011년 3월 17일 레이먼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제기한 성폭행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결국 그는 징역 4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53년 68세가 되었을 때 출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가 왜 투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진짜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훗날 그의 전 여자친구가 인터뷰에서 레이먼드는 극도로 집착이 심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연애 초반에는 다정하고 온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옷차림, 하루 일과 친구 관계 등을 사사건건 캐묻고 통제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레이먼드가 투에게 은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끝내 고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을 앞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과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측일 뿐이며 그의 진짜 동기는 오직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알 수 있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한편 사건 당일 실험실의 고압 장치에서 다량의 증기가 분출되며 화재 경보가 울렸고 레이먼드는 혼란을 틈타 그녀의 시신을 벽 안에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예일대학교는 애닐의 기념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예일대학교는 매년 10월 12일을 애닐의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해당 날의 모든 기부금은 애닐의 기념기금에 전달되었다. 투의 가족 역시 조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그녀와 약혼자가 결혼을 준비하며 구매하려 했던 선물들도 기금에 기증되었다. 2009년 9월 22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뉴욕 헌팅턴의 베스엘 시나고그에 모여 그녀를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다. 약 90분간 진행된 추모식에서 가족과 친구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함께 부르며 그녀를 기렸다. 이후 9월 26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인근 엘도라도 힐스에 그녀를 영면에 들게 했다. 이 사건 이후 캠퍼스 내 보안 문제가 예일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대학들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